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정희성 작가와 함께하는 반도체 이야기, 반도체 역사 오늘 또 재미난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정희성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반도체의 다양한 이야기를 해왔는데 사실은 반도체가 애플의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나서 천지개벽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발전은 그렇죠. 계속했지만 사실 그렇죠? 시기상도 있고 뭐 애플 같은 회사가 나오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 모바일이 좀 터지는 시점이 중요한데 굉장히 거대한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생겨나요. 그때부터. 이제 그런 데가 좀 트리거 포인트인 거죠. 꼭 애플이 끌고 갔다고 할 수 없는데 그 전에 말했던 클라우드 같은 게 커지는 이유 중 하나는 스마트폰 같은 기기가 생겨서거든요.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생기고 나서 소프트웨어가 장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서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가 엄청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디바이스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죠. 순서가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애플이 그 환경, 디바이스를 통한 환경을 설정해 놓자 소위 말하는 운동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뭐 그렇죠. 운동 선수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다.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우리가 랩탑이나 데스크탑에나 소프트웨어를 써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도 스마트폰을 쓰죠. 네. 그러니까 그 우리 일생 안에서 기기가 그 사람의 어떤 그 주목을 끄는 시간이 확 길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자라나죠. 그럼 그 스마트폰에 무언가를 넣기 위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 새로운 서버들 이런 게 쭉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회사들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상황들을 살펴보면은 애플이 와서 운동장을 잘 구성을 해놨어요. 없던 운동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서 놀겠다고 운동 선수들이 엄청 뛰어들어서 막 여러 가지 운동 경기들을 이거 재밌어, 이거 재밌어 하면서 게임들을 만들면서 놀게 만들어 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게임 을 놀려고 하니까 장비가 필요하네. 장비가 그렇죠. 뭐 장대 높이 뛰기를 하든 뭐를 하든 하면 뭔가 장비가 필요한데 보니까 장비가 꽤 비싸. 근데 이 장비를 대여해 주는 애들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게 의외로 예를 들어서 그 중구난방 군웅할가할 수 있었는데 몇몇 업체들이 커지죠. 너무나 규모가 커지면서 생태의 그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를 확 뒤집어놨는데 그건 특별히 우리 반도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거기에 최대 수혜를 입었는데 바로 오늘 드릴 말씀 서버 업체라고도 표현되는 클라우드 업체들. 클라우드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이쪽의 논리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회사들이 커지면서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는 그 IDM이라는 종합 반도체 회사 있고 그리고 팹리스랑 파운드리가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팹리스의 영역을 이제 두드리기 시작해요, 이 회사들이. 원래는 장비만 빌려주던 회사였는데 그렇죠. 자기네가 직접 게임을 만들기 시작해. 그런 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 원래는 서버를 통해서 아마존이 서비스를 하는데 예전에는 서버용 CPU 뭐 이런 걸 다 사서 썼잖아요. 그렇죠. 인텔이나 뭐 그렇죠. 삼성전자 이런 데서부터 다 사서 썼죠. 그런데 이제는 그냥 자기들 칩을 써버리는 거죠. 네. 이런 데에서 이제 피해를 입히는 거 인텔 같은 일부 IDM이랑 그리고 칩을 설계만 하는 그 팹리스들이 되죠. 네. 이제 요거를 쭉 봐보면요,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는 부품이에요. 반도체 뭐 가만히 두면 뭐 할 거? 이걸로 뭐 국을 끓여 먹을 수도 없고 서버에 꽂아서 뭐 서비스를 하건 데스크탑 컴퓨터에 꽂건 랩탑에 꽂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돌아가야지 의미가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요 부품이란 물건과 완제품 혹은 서비스를 비교해 보면 부가가치 차이가 정말 커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항상 그 세계 최고의 뭐 파운드리 회사라는 TSMC 아마 올해가 최대 매출일 텐데 한 뭐 50조쯤 나올 거라고요, 연말에. 큰 돈이긴 하죠, 매출 50조. 근데 이거를 조금 넘어가 보면요, 예를 들면 전 세계 서버는 한 분기에 서버만 30조 가까이 팔려요. 그럼 120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서버들을 이용해서 그 서비스를 하는 아마존, 그 AWS죠. AWS만 딱 놓고 보면은 AWS의 연매출이 50조 정도 돼요, 또. 근데 AWS의 세계 점유율은 한 25%, 30% 할 거거든요. 그러면 벌써 요 하이러키를 쫙 보세요. TSMC는 전 세계의 모든 반도체를 쓰죠.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그 파운드리를 하잖아요. 중요한 파운드리는 다 걔네가 하고 있죠, 지금. 근데 그거의 그 파운드리 용량의 일부분이 서버용 칩이고요. 그리고 그 서버용 칩을 이용해서 만든 서버의 일부분만이 클라우드로 들어가죠,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버 클라우드가 TSMC에서 가져가는 캐파는 뭐 한 10%나 되겠어요? 뭐 잘은 모르지만. 그런데 부가가치의 양은 지금 아마존 혼자서 50조잖아요, 1년에. 덩치가 확확 달라져요, 보면.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거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쓸 수 있는 그 현금의 차이가 달라요. 이제 예전에는 꼭 이렇지는 않았죠. 뭐 옛날에 야후 있고 뭐 한국의 라이코스 이런 조그만 회사들이 있을 땐 소프트웨어 회사와 하드웨어 회사의 덩치 차이가 반대였어요. 인텔은 그때도 세계 최고였거든요. 네. 구글은 야후 뭐 이런 애들 같은 원 오브 댐이었어요. 그 시절에.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시간이 쭉 지나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아마존 AWS와 뭐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랑 인텔을 뭐 비교를 해보세요. 덩치가 확 차이 나죠. 네. 이제 이런 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애플을 제외하고는 빅테크 기업들, 애플과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이제 테슬라가 이제 빅테크 기업에 이제 끼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빅테크 업체들은 뭐 구글이라든가 메타, 뭐 넷플릭스 이런. 넷플릭스는 조금 이제 등치가 작아졌고, 마이크로소프트 네.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소프트웨어 하는 애들이죠. 그렇죠. 부르기에 따라서는 서비스하는 회사라고 부르는 게 옳죠. 예, 그렇죠. 그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말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도 쓰고 하드웨어도 쓰고 가끔은 소프트웨어를 팔기도 하고 네. 하드웨어를 빌려주기도 하고 옛날처럼 딱 카테고리화 되지는 않죠. 물론. 그 옛날에는 인텔이 잘 나가던 그 당시에는 인텔이 이 회사들보다 훨씬 더 큰 형과 그렇죠. 같은 큰 회사였고, 여기서는 인텔이 만드는 대로 이제 가지고 와서 자기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깔을까 했는데 이게 네트워크라는 환경이 되면서, 그렇죠. 소위 말하는 SNS라고도 표현되는 일단 네트워크 환경이 되면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여기서 패자는 통신 회사예요. 어떻게 보면 통신 뭐 시속이 있다고 할 수도 있죠, 사실은. 뭐 또박또박 현금 흐름이 정확히 나오는 건 있습니다만 2000년도 그 당시에 통신회사 그때 당시는 시가총액이 최고였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 2000년도 내외에. 근데 그 통신회사들은 사실은 이제는 시스템만 딱 깔아주고 뒤로 빠지고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거기서 팔딱팔딱 잘 뛰는 애들이 바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됐고, 그렇죠. 이 회사들은 이제 빅테크로 다 발전을 했고, 반면에 통신을 깔아주는 회사, 그 다음에 그 하드웨어를 파는 부품을 파는 회사는 진짜 부품 회사로 인텔이 그렇죠. 이제 부품이야. 네. 글로벌 부품 회사가 돼버린 거야. 그쵸? 따지고 보면 그 시가총액 판때기를 보면은 조그만합니다. 이제 인텔이 예전에 비해서. 그렇죠. 네. 이제 이러한 덩치 차이들 때문에 이 회사들이 반도체 근데 제조 같은 건 돈만으로는 되지 않고 노하우가 정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지식재산권 사업 중심인 설계 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사들이. 네. 그렇게 하면서 파운드리는 상대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겠지만 이제 팹리스 설계를 갖고 있던 회사들, 지재권 싸움을 하는 곳들이죠. 이제 이런 팹리스 회사들은 원래 어떤 의미로 보면은 좀 사실상의 표준인 애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퀄컴 스냅드래곤을 스마트폰이 쭉 쓰잖아요. 네. 저 사람이 쓰니까 나도 쓰는 거예요. 왜냐? 이 칩을 만진 사람이 마켓에 훨씬 많잖아요. 근데 이런 그림은 어떤 때에 바뀌기 시작하냐 하면 퀄컴 스냅드래곤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예를 들어 아마존이 내 사람을 내가 다 키워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림이 바뀌는 거죠. 사실은 팹리스 업체들도 빅테크 업체들, 서비스하는 빅테크 업체들에 의해서 자기 영역이 지금 파괴되고 침탈당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 예. 사실은 뭐 애플은 대표적으로 그렇게 싹 그냥 침탈을 해갖고 자기 그렇죠. 본인이 긁어간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 그 아마 수많은 M&A를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 상황 팹리스 상황들을 따져 보면 기존의 팹리스 업체들은 생존 자체를 굉장히 위협받는 상황으로 이제 넘어갔고, 오히려 EDA 회사라는 디자인 그 자동 그렇죠, 예. 디자인 툴을 만들어주는 회사는 지금 시놉시스와 예, 뭐 그다음에 케이던스 이런 회사들. 카본 뭐 이런 거 있는데 네, 이제 그런 회사들 입장에선 솔직히 누가 설계하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 설계 툴을 가져다 쓸래? 그러면 요즘은 옛날처럼 그 설치형으로 안 해주고 그것도 다 클라우드로 옮겨놨어요. 보면 그래서 설계를 처음 해보려는 회사가 이것도 찍먹해보기 좋아진 거죠. 옛날에는 직접 시놉시스나 예를 들어 케이던스로부터 자 우리 시스템 좀 샀게 하면 야 시스템 하나 막 2억 3억 막 이러면 그러면 뭐 라이선스도 뭐 그 특정 서버에 나서 라이센스 서버도 만들고 했어야 되는데 네. 이제는 대부분 클라우드로 올라갔죠.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보는 뭐 예를 들면 아마존이 칩을 만든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칩을 한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의 키 중 하나는 예전에도 서버를 만들어 볼 수 있었는데 잘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정확히 그 덩치가 작다는 게 어떤 어려움을 만들어 주느냐. 서비스 업체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년 전 아마존은 왜 칩 설계를 못 하느냐 이런 거죠. 그거는 제가 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 뭐가 그렇게 어렵냐 하면요. 늘 이제 설명하지만 남들이 안 쓰는 칩을 쓰면요.
전 세상에서 혼자예요. 그리고 그렇죠. 세상에서 혼자라는 건 이 칩을 쓰는 방법을 나 혼자 다 익혀서 내가 용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요. 예를 들면 컴퓨터라는 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랩탑이나 뭐 스마트폰이면 카메라도 붙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근데 우리 그 인텔 CPU 들어간 노트북에 아무 무선 키보드나 꽂으면 다 되죠. 네. 무선 키보드 안 되면은 수신기 뽑고 새 거 사오고 하죠. 네. 근데 그게 쉬워 보이는데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요 그림은 그 엔비디아 그 제슨이라고 네. 그 인공지능 엣지용 칩 이야기인데요. 요 그냥 보시면 알지만 요거는 요 엣지에 쓸 수 있는 카메라 목록이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이제 엔비디아랑 열심히 얘기를 하고 합의를 한 거겠죠. 네. 야 너희 카메라는 여기 좀 지원되게 드라이버도 해주고 뭐 소프트웨어도 해달라. 이제 엔비디아 같은 큰 회사니까 그래도 오케이 한 거겠죠. 근데 제 덩치가 작다고 해봐요. 제 회사가 조그맣고 20년 전 아마존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카메라 회사에 가서 요 카메라 지원해줘 해주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사들이. 네. 이제 덩치가 커지게 되면 큰 질량을 갖고 있잖아요, 회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의 수요가 분명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뚝을 조금씩 깨게 되는 거죠. 기존 팹리스들 영역의 뚝을 깨고 들어가는 원동력이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한번 용도를 만들어내면 계속 스노우볼이 굴러갈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는 마치 무인도처럼 하면 무인도에서는 나 혼자 너 혼자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만들어봐야 무용지물이었는데 이제 그 무인도가 완전히 섬처럼 커진 거예요. 큰 섬이 돼서 그렇죠. 사람도 많아요 이미. 이미 자기네 안에서만 노는 애들이 꽤 되기 때문에 요 안에서만 놀아도 먹고 사는 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독도 같았는데 제주도처럼 바뀌었다.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예. 예. 그 섬이 아니라 이제 대륙처럼 커져버려가지고 그렇죠. 남들을 우리한테 맞춰가지고 우리에 맞게 써 아니면 몇 가지만 우리가 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요, 그 섬이 점점 커지니까 영화관도 막 생기고요, 뭐 병원도 뭐 대학병원도 생기고 하면 이주를 해요 사람들이. 네. 그 예를 들면 원래 큰 섬이 있고 여기 내가 새 섬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세금을 확 깎아줘 버리는 거죠. 그러면 적당히 이제 놀고 먹을 거는 조금 적은데 세금이 싸니까 넘어와요. 그럼 새로운 걸 만들죠 넘어와서. 네. 그러면 서서히 하나의 그 살만한 섬이 되는 구조인 거죠. 지금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그 에이저라든가 AWS가 지금 당장에는 무슨 뱅크죠, 뱅크 저장소. 네. 저장소지만 저장소에서 이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돼서 이게 일종의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게 되면 그게 참 무서운 일을 벌이게 되는 거고, 애플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따지고 그렇죠. 보면. 그죠? 애플의 클라우드는 아예 처음부터 우리 안에는 이미 다 갖춰져 있으니까 우리 안에서 놀아,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놀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시작한 거고, 쟤네는 쉽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 핫도그집 하나로 시작한 건데 잘 돼. 대신 이제 애플 같은 곳은 그 범용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보면. 클라이언트 그 일반인용 디바이스도 그렇고 그 기업 고객용으로 봐도 예를 들면 제가 아마존 AWS 같은 거 쓰면 제가 거의 모든 서비스를 만들어 볼 수 있지만 애플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자기 칩으로. 그런 걸 이런 데 진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실제로는. 칩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서. 네. 그렇지. 걔네는 완전 독립된 독자 노선을 걷는데 진짜 풀옵션 섬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네 안에 들어오면 예를 들자면 우리 마치 그냥 안 나가도 되는 거죠. 그렇지, 무슨 괌에 있는 PCI 뭐 이런 데 레저 가면은 괌에 놀러 갔는데 그 레저 타운에서만 놀다가 오는 그런 경향성이 이제 애플한테 뭐 있는 거죠. 애플이 원하는 바는 아닐 텐데 기존에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빅테크한테 잡아먹히지 않고 스스로 칩 설계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게 폐쇄형 생태계에서 이제 강력한 팬층을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설계나 이런 거 역량 딸릴 때도 회사가 마이웨이 했다고요. 지금 와서 오픈하는 거 어디로 어떻게 오픈하느냐의 문제가 좀 있겠죠. 예. 오픈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잃을 게 더 많을 수도 있지.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죠. 이거 그렇게 오픈하면 기존 안드로이드 사람들이 확 몰려와서 해결될까? 아마 실제로는 구글이랑 이런 데랑 마주 앉아갖고 그 떼줄 건 떼주고 받을 건 받고 해서 통합 표준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 거겠죠 지금. 그렇죠. 네. 지금도 충분히 튼튼하고 충분하게 많은 돈을 벌고 또 엄청나게 높은 이익률을 보유하고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이제 클라우드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얘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저지를지 더 커진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점점 있다. 그렇죠. 이제 아까 말한 그 새로운 섬을 만드는 예 중 하나가 그 아마존의 그 클라우드용 CPU 그라비톤이에요. 그라비톤이라고 부르는 CPU를 아마존이 직접 설계를 했어요.
정확하게는 암에서 그 아마 네오버스 이런 이름일 텐데 아키텍처를 가져와서 자기들이 쭉 커스텀을 해갖고 서버 컴퓨터까지 만든 거예요. 칩만 네. 만든 게 아니고. 사실 단순하니까 서버 컴퓨터는. 네, 맞죠? 단순한 경향이 있죠. 예, 예. 이제 굉장히 단일 코어 성능보다는 전체 CPU 코어 개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 요거를 보시면 동일한 비슷한 수준의 연산력에서 그 인텔 CPU 빌리는 것보다 한 20% 정도 싸요 해보면. 네. 그러니까 제가 100의 성능을 낸다 그러면 그 예를 들면은 인텔이 시간당 1불이다. 그러면은 여기는 80센트 받는 거죠. 네. 아마존 그래비톤을 쓰면. 그러니까 한 20%쯤 싸니까 써볼 수 있어요 이거를. 근데 이거를 쓰려고 하면 역시 문제가 뭐겠어요. 이거 아직은 조그만 섬이거든요. 네. 제가 예를 들면 인텔 컴퓨터에 리눅스를 막 깔아갖고 뭔가를 다운받으면 다운이 돼서 쫘라락 깔리는데 아마존 그 그래비톤 이제 인스턴스라고 불러요 이런 걸.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뭐 실행하면 안 깔려요. 왜냐하면은 암의 지원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네. 우리는 그래서 당연하게 인텔 컴퓨터였으면은 뭐 한 3-4시간이면 셋업 끝날 것을 이제 아마존 그래비톤을 가지면 뭐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한참 걸릴 수도 있고 아예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아마존이 이런 걸 왜 하느냐? 네. 일단 오픈을 해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오픈해 놓으면 누군가는 요 아마존 서버 안에서 되는 게 있어요. 자기 안에서 그 완전히 충족이 되는 거죠. 외부 소프트웨어 별로 필요 없는 고객들은 여기 들어와서 하겠죠. 네. 그러면 이런 고객들 입장에선 자기들이 고생도 안 했는데 20% 돈을 아낀 거야. 네. 아마존 서버를 씀으로써. 그 원래 이런 거대한 서버는 보유 비용이 굉장히 커요. 이제 인텔 서버 같은 게 좋은 이유는 보유 비용이 크지만 사면은 개런티가 돼요. 이건 네. 아, 이건 쓰면 된다. 이거 사 놓으면은 실물 서버도 몇 년 쓸 수 있다. 근데 암 서버 같은 건 솔직히 말하면 역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암 서버를 내가 조달해서 썼는데 코드를 짜다 보니까 안 되는 게 있어요. 암 서버에서. 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존이 클라우드에 이걸 전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사람의 고객이 와서 아마존 그 그래비톤 들어간 서버를 찍먹을 쭉 하는 거예요. 했는데 안 돼. 그냥 나가죠. 손해가 네. 없어요. 네. 그 또 두 번째 사람 들어와서 나가죠. 그러다 보면 몇 사람 걸려요. 거기서. 아 우리는 암 서버로 해봐도 되는구나. 우리 건 그럼 암 서버로 몇 개 옮기자. 이런 결론이 나버리죠. 네. 그렇게 몇 사람 낚이면은 그 안에서 이제 섬이 점점 커지는 거죠. 네. 이제 거기서 자기 서비스가 되는 사람은 계속 거기 맞춰서 코드를 짤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어찌되었건 이로 인해서 반도체 시장의 변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거는 특별히 인텔의 유아 독전했던 그 상황들이 계속해서 희석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네. 시장이 커지긴 하지만. 일단 그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그 구매자로서 음. 선택지가 있죠. 네. 인텔한테 사와도 되는데 자기네들 인스턴스 가격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막 깎을 수 있잖아요. 좀 그렇죠. 손해를 보더라도 뿌릴 수 있다고요. 네. 아마존은. 근데 인텔은 할 말 없죠. 그럼 여기 공급 안 할 거야? 공급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필요하다면 아마존은 얼마든지 자기들 서버 기반 인스턴스 키울 수 있죠. 물론 이건 속단하기 힘들고 저쪽에 그 인텔 진영에서의 소프트웨어 생태계 성장이 빠르고 사용성이 좋으면은 당연히 일로 안 넘어가려고 하겠죠. 그러겠죠. 이제 그래서 많은 개발자를 끌어들이는 게 훨씬 중요하죠. 이제 어떻게 보면 아마존 같은 곳이 원래 암 서버를 최초로 하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그 암페어라는 회사도 있었고 뭐 썬더엑스라는 회사도 있었고 암 서버 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았는데 다 빠이빠이 했어요. 이제 인텔한테 이제 얻어맞고 이제 쫓겨난 거죠 다. 네. 근데 이 회사들과 아마존의 차이는 뭐냐? 아마존은 수요자예요. 암페어나 썬더엑스는 팔아야 되는 입장이고. 네. 그래서 아마존 같은 회사는 자기들이 그 전체 서버 컴퓨터의 특정 부품, 보드, 뭐 어디 PCI 이런 데 문제 생기면 스스로 해결해 볼 능력이 있죠. 근데 기존의 그 스타트업에 가까운 팹리스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존에 이거 서비스를 뿌려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인력도 훨씬 많고요. 그리고 정말 못 쓰면 몇 개는 자기 안에서 쓰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제 아마존 정도 되는 거대한 덩치를 가지고 서비스 자체가 클라우드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전통적인 회사들을 파먹게 되는 거예요. 인텔조차도 조금 아플 수 있고 이거는. 네. 그리고 서버용 칩 한다는 그 스타트업들한테는 거의 재난에 가깝죠. 이런 건. 네네. 왜냐하면 설계를 아주 잘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아마존 그래비톤도 회사 인수해서 한 거야. 그러겠죠. 아마존이. 잘하는 똘똘한 스타트업이나 여러 가지 뭐 팹리스 업체들
인수를 했겠죠. 네, 그 당연히. 안나푸르나 랩인가 있어요. 거기서 네. 그게 아마 거기 설계팀이 있었을 건데 그걸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죠. 네. 네. 이제 물론 아마존조차도 그 암이라는 회사가 죽을 수면은 같이 죽을 수는 운명이라는 건 있겠지만 네. 그 리스크는 인텔도 있는 거니까 네. 이미 리스크가 몇 번 터진 거잖아요. 네, 인텔도. 그렇죠. 네, 네. 하여튼 흥미로운 포지션이 된 건 사실이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서버 업계와 서버의 향후 미래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서버가 이제 급격하게 성장했다가, 자, 저는 이제 하나 의문이, 통신망이 추가로 더 좋아지지 않는다면 서버의 성장 속도는 그냥 그 정률적 성장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폭발적 성장, 우상향을 하면서 우로 곡선이 커지는 성장을 하려면 결국 통신이 구비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통신 쪽 공부를 해보니까 통신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빠른 속도의 통신을 지금 당장에 깔 이유가 뭐 사실 5G로 넘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통신사가 지금까지 써본 액수랑은 비교가 안 되게 써야 되는데 이쪽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쪽은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인사이트들인데 네. 제가 이제 서버에 지금 서버가 커진 게 원래 스마트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제2의 스마트폰 같은 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들도 이제 창의력이 부족한 어른들이니까 뭐 해봤자 남들 떠올린 거 드론 뭐 날르는 자동차 뭐 자율주행차 전기차 이런 거밖에 안 떠오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런 차들한테 요구한 건 사실 커넥티비티긴 하죠. 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곳이긴 할 거예요. 실제로 그 부분에 좀 다들 생각을 하는 바가 있어서 인텔, 엔비디아 아마 심지어 암까지도 그 데이터 센터용 어떤 전용 칩들을 개발을 해요. 네. 그 전체 그 네트워크를 좀 많이 쓸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칩을 좀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기도 하죠. 네, 네. 되게 중요한 시장들이 IPU라고 부르는데 인텔은 네. 그런 칩들도 한번 봐두면 좋아요. 그러면은 그 우리 정 작가님은 어떻게 하면 서버의 속도가 더 빨라지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뭐 옛날에 뭐 게임 얘기가 잠깐 나왔다가 요즘 오히려 좀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뭐 순식간에 스탠드얼론 5G라든가 뭐 6G 뭐 이런 쪽으로 가기는 지금 뭐 통신사 입장에서는 뭐 돈 뿌리고 무슨 뭐라 그래야 되나, 사회 헌신 사업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거 했다 회사 망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럼 어떤 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갑자기 지금 뭐 꾸준히 늘어나는 건 무조건 꾸준히 늘어나는 건데, 어떻게 폭발적으로 이게 사실은 그게 돼야 그렇죠. 작년도 얘기 한참 나왔던 메타버스가 되고 온라인 세상이 되는 거, 디지털 세상이 되는 거죠. 순서는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5G 뭐 그 다음 규격으로 가는 그 대역폭당 비용은 사실상 정해져 있을 거라고요. 네. 그러면 그 대역폭 추가에 들어가는 비용을 압도할 만큼 부가가치가 어딘가 있어야 네. 그 서비스가 부가가치 중 일부를 통신사에 나눠주고 나머지 부가가치는 내가 냠냠 먹는 거겠죠. 네. 이제 그러려면 거의 GDP 레벨을 흔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그런 분야로는 그 자율주행차가 물류를 차지하는 정도 그 정도 아니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제가 자율주행차로 미국 같은 나라에서 미국 서부 동부를 횡단한다고 해보세요. 거기는 뭐 4,000km가 넘으니까. 그러면 네. 사람 월급이 뭐 몇백 천 할 텐데 그 정도 되면 네. 그거 통신망이 예를 들면 그 5,000km 가는데 그거 통신하는데 200만 원만 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한 네. 달에. 그러면 해볼 만하잖아요. 네. 사람이 앉아 있으면 1,000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5G 통신으로 어떻게 자율주행했더니 월 200이다. 그러면은 800만 원 아낀 거죠. 네. 그 800 중에 일부는 통신사에 주고 얼마는 이제 그 회사가 가지고. 네. 저는 그래서 자율주행이랑 그 물류 정도. 이제 그것도 창의력이 부족해서 그렇죠. 저는 게임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게임은 완벽하게 그런 정도 속도가 필요 없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그 지금 유선으로 게임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전세계적으로.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죠. 네, 그거를 이제 무선으로 넘기기 시작하면은 사실 시장이 한 번 더 폭발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항상 그런 문제가 있죠. 우리 게이머들은 대부분 되게 니치한 시장이에요. 이게 게임 재밌긴 한데 굉장히 그 전체 어떤 그 컴퓨터 시장 안에서 큰 포션을 차지하지는 않죠. 네. 뭐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 게임이 뭔가 바꾸려면 우리가 게임이라는 카테고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10대 꼬마부터 할머니까지 좋아하는 무언가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럼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걸로 따져 보면 어떤 식으로든지
경제적인 효익이 나타나야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절실함을 느끼면서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 건데 지금 당장에 딱 현재 상황에서 눈에 딱 띄는 게 없어서 사실은 4.5기가의 통신 환경이 오고 나서부터는 꽤 오랜 시간 사실 뭐 4G도 좀 오래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4.5기가는 생각보다 더 오래 있을 수도 있다. 이 여기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은 닭과 달걀 문제인 거예요. 네. 예를 들면 통신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일단 5G를 맛깔나게 깔면 누군가가 이걸로 멋있는 걸 만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네. 근데 이거 잘 될런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그런 의사 결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들면 질릴 것 같아요. 옛날 처음 통신을 깔 때처럼 뭐 그렇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원도 해주고 그러면 그냥 일단 깔아놓고 그러면 이제 막 하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잘못 깔았다가는 자기가 큰일 나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래서 저도 그런 걸 고민하는 거예요. 과연 이 높은 캐펙스를 그 정당화 시켜줄 만큼 그 굉장히 참신한 게 무엇일까? 저한테는 역시 그 물류 쪽으로 자율주행차가 가는 정도인데 이거 거의 대역폭이 확실히 많이 필요할 거예요. 네. 통신 투자가 필요하겠죠. 이제 이런 건 되게 법의 장벽을 먼저 비켜가는 게 먼저겠죠. 결국은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그런 쪽 물류와 또 자율주행 뭐 이런 쪽이 제한적으로 그냥 예를 들어 노선 하나만 그렇게 만든다던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사실 그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뭐 4차선 도로 중에 한 차선만 자율주행차가 다니는 그러면 그게 이제 물류차들이 장악을 그렇죠, 하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 터미널부터 저쪽 터미널까지만 자율주행하고 마지막 끝단은 운전사가 하고 그렇죠. 뭐 이런 식의 미국 같은 데는 충분히 효용이 있죠. 그렇게 그렇죠. 하면. 예, 뭐 네. 물류하는 거리의 대부분은 그냥 앞에 보고 멍하고 있을 텐데. 그렇지. 졸리죠, 졸려. 저도 막 몇백 킬로 직진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미국 있죠. 미국은. 네, 샌프란 LA 가는데 네. 도로 하나 타고 가더라고 계속. 네, 미국은 뭐 좌우 횡단으로 가면 진짜 길죠. 그러니까 그런 데들에서 출발하겠죠. 네. 자, 여러분은 지금 정희성 작가님과 함께하는 증시학교 TV 반도체 역사, 반도체의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